런던의 캠퍼스 한복판, 자신만만했던 미국 유학생이 뜻밖의 과제 하나에 맞닥뜨립니다.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이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수십 건의 노트와 끝없는 밤샘 조사 끝에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타 윈이에요. 저는 늘 화창한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어요. 바람의 살랑이는 야자수와 파도 넘실대는 해변이 있는 곳이죠. 거기선 모두가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아빠는 해병대 출신이셨고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어요. 작은아버지도 20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하셨고요. 가족 행사 때면 우리는 스포츠팀 얘기하듯 미국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곧장 MIT에 진학했어요. 그곳에서 공학과 군사기술을 공부했어요.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을 배웠는데 교과서와 교수님, 초청 연사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력을 보유했다.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믿었어요. MIT에서 보낸 4년 동안 저는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교수님들은 제가 밝은 미래를 가졌다고 격려해 주셨고 부모님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결심했어요. 국제안보학을 공부해서 여러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협력하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은 강하고 다른 나라는 모두 약하다고 믿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 동맹국은 괜찮다고 여겼지만 작은 나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꺼내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다고들 하던데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미국 병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군사력은 낡은 전차 몇 대와 퍼레이드를 위해 행진하는 병사들 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가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옥스퍼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래된 돌건물과 멋진 영국식 억양이 인상적이었지만 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MIT에서 배운 최신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을 알았으니까요. 옥스퍼드 교수님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 첫 강의는 글로벌 안보와 떠오르는 강국들이었어요. 이 이름만 봐도 저는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를 주로 할 줄 알았어요. 언젠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유럽의 작은 군대에 대해 잠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교수님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믿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앞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진정한 국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첫날 햇살이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여전히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자신만만한 미국 소녀였어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옥스퍼드 수업을 시작한 지 3주쯤 지났어요. 저는 제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미국 군사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교수님들의 인상을 확실히 잡았거든요. 토론 시간에는 첨단 전투기와 강력한 항공모함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화요일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커피를 챙겨 들고 자갈이 깔린 중정을 가로질러 강의실로 걸어갔어요. 저는 늘 앉던 3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고 해리슨 교수님께서 군사 동맹에 대해 강의해 주시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리슨 교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군복을 차려입은 남성이 교실 앞에 걸어 나왔어요.
군복은 제가 본 미국 군복도 영국 군복도 아니었어요. 다림질된 소매와 반짝이는 구두가 수년간 군 생활을 한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때 해리슨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희에게 오늘의 특별 강연자를 소개하셨어요. 대한민국 육군 이민준 대령님입니다. 한국이요? 정말? 독일 장군이나 호주 제독 같은 분을 기대했는데 한국이라니요. 이민준 대령님은 차분하고 또렷한 영어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지역 안보 문제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도움 받아야 한다는 흔한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해리슨 교수님께서 다음 과제를 발표하셨어요. 각자 무작위로 배정된 나라의 국방 역량을 연구하여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2주 뒤에 발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학생 이름과 나라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사라는 독일, 제임스는 호주, 마이클은 프랑스. 모두 무난한 나라였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제 이름을 기다렸어요. 칼리스타 윈 씨, 대한민국 국방 역량을 발표해 주시죠. 순간 머리가 어지랬고 교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니요? 미국 군사기술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작은 한국을 맡게 되나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천천히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2주 만에 제가 전혀 모르는 한국 군사력을 조사해 발표해야 하다니요. 게다가 대령님 앞에서 발표해야 해요. 발표 시간이 20분이라는데 자료를 채울 수 있을지, 한국 군대가 정말 약해 헛웃음만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방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작은 정보 몇 개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첫 화면에 한국제 전차, 전투기, 구축함에 대한 기사가 주르륵 보였어요. 사진 속 장비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강력해 보였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제가 한국 군사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검색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국 전차만큼 현대적으로 보이는 한국 전차들, 제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전투기 디자인, 사진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의 군함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라서 군사력이 약하다고 쉽게 치부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나 발전된 무기를 가진 나라를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곧장 옥스퍼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봤어요. 한국 인구는 약 5,100만 명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였고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였어요.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군사 정보였어요. 한국에는 K2 흑표 전차가 있었어요. 스펙을 보니 MIT에서 배운 지식이 떠올랐어요. 장갑은 최첨단이었고 주포의 화력도 강력했어요. 전자장비 역시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들여온 낡은 전차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신형 전차였어요. 다음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갖춘 전투기라니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만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점점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MIT 수업도, 군사기사도, 군인 가족들과 나눈 대화도 모두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을 더 읽으며 한국의 구축함과 호위함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함정들은 국제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 주변 바다를 항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제 전차를 수백 대 인수한 폴란드,
전투기를 구매하는 동남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한국 방공 시스템까지 한국은 단순히 자국 방어만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군사사에서 핵심 방산 강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해서 거의 모든 젊은 남성이 약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수백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역 군인만 60만 명, 예비역 수백만 명이 언제든 동원될 수 있다는 숫자를 보니 전율이 흘렀어요. 인구 5,100만 명 중 그만큼의 훈련된 군인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전력이었어요. 비교해보니 미국은 3억 명 이상의 인구의 현역이 130만 명 정도였어요. 한국은 규모 면에서도 장비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어요. 해병대 출신인 아빠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처럼 한국의 진짜 능력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미국의 힘만 생각하느라 다른 나라의 성과를 모르고 지나쳤어요. 발표할 자료는 충분히 모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첨단 기술을 개발한 비결은 무엇일까? 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의 군사력을 모르는 걸까? 옥스퍼드 거리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 군사력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3권의 공책을 채우고 통계와 다이어그램으로 빽빽하게 정리했어요. 노트북 북마크와 저장 이미지도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발표가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배워온 세상과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혀 다른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은 발표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노트카드에는 핵심 사실과 통계를 적었죠. 한국 국방 예산은 대부분 유럽 국가보다 컸고 방산 수출은 지난 10년간 400% 성장했어요. 스텔스 기술도 개발해서 다른 나라가 연구할 정도였고 사이버전에 특화된 부대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날을 2주일 동안 떨며 기다려왔어요. 더 무서운 건 이민준 대령님께서 맨 앞줄에 앉아 제 말을 듣고 계실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면 어떡하죠? 그분께서 또 다른 무지한 미국 학생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어쩌죠? 수업 시작 30분 전에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수군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이민준 대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맨 앞줄에 자리하셨어요. 제 쪽을 보고는 작은 미소와 함께 격려의 고개짓을 해주셨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비판하는 말이라 쉽지 않았지만 솔직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조사한 사실들을 보여드렸어요. K2 흑표 전차 사진을 띄우고 최첨단 장갑과 화력을 설명했어요. 한국 구축함과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차례로 소개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던 친구들도 이내 화면을 보며 집중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이야기를 하니 몇몇 학생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다 예비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할 때는 누군가 와하고 낮게 감탄했어요. 가장 강력했던 순간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방 지출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때였어요. 한국이 많은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쓰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단순 수입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해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자료로 보여주자 교실이 숨죽이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번 더 대령님을 보았어요.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시다가 발표가 끝날 때 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제 발표를 이해해 주셨다는 듯 보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진 걸 느꼈어요. 제가 약하다고 치부했던 나라가 이렇게나 강하고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니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정말 대단하다, 몰랐던 사실이 많다 같은 반응이 들렸어요. 이민준 대령님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셨어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시작했던 발표가 제가 판단을 너무 성급히 했다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니 동급생들이 다가와 질문도 하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한국 군사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제 연구 과정과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셨죠. 옥스퍼드에 온 뒤 처음으로 제가 아는 걸 뽐내는 대신 동급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일어났어요. 기숙사 방에서 유럽 방어 정책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이민준 대령님이 복도에 서 계셨죠.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대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령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80년대, 90년대 서울에서 성장하셨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군은 미국 무기와 지원에 크게 의존했대요. 대령님 아버지도 미국제 소총을 들고 미국제 지프를 몰던 군인이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대령님은 한국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보셨대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첫 국산 전투기를 설계하고 직접 만든 군함이 진수되는 순간을 목격하셨다고요. 한국군이 자국전차와 무기를 사용한 훈련에도 참여하셨고요. 대령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사갈 때 느낀 자부심을 이야기하셨죠. 자국 기술과 훈련된 병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했는지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령님이 미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였어요. 한미 동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키워온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한국을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본 시각은 잘못된 정도를 넘어 모욕적이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미국보다 작다고 해서 강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건 규모를 힘과 동일시한 오류였어요. 대령님께서는 제 생각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많은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미국 사람들 탓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연결된 세상에서는 서로의 진짜 역량과 기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오해가 외교무역 안보 협력에서 잘못된 판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날 밤 캠퍼스로 돌아오며 저는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대령님과의 대화는 제 과제에서 시작된 변화를 완성시켜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미국 학생이 아니었어요. 겸손과 존중, 편견의 위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모든 수업을 새로운 호기심으로 대했어요. 유럽 군사 정책을 논할 때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대해 놓친 게 없는지 궁금해졌고 아시아 안보 과제를 분석할 땐 이전에 무시했던 나라들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요. 교수님들도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다양한 국가 출신 친구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은 규모나 인구가 아니라 결단력과 혁신, 도전에 맞서는 능력으로 힘을 증명했어요. 그해 12월 기말 시험을 준비하며 저는 학문적 지식 이상을 얻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교수가 아니라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운 거예요. 존중과 호기심, 겸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요.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온 소녀는 이제 없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찾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